자, 원상회복은 뭐 부속물 수거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자, 제목을 읽기 전에 우리 이 전세권 관계가 끝나면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돌려줘야 되고 설정자는 돌려받죠. 그러면 점유자, 회복자의 가장 기본적인 논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 보세요. 예, 물건을 돌려줄 때, 자, 그 전세 대상의 목적물에 어떠한 물건들이 막 결합되어 있으면 처음 맺었던 계약 그대로를 돌려줘야죠. 그걸 원상회복 의무라고 하고, 또 전세권자는 부속물을 수거해서 원상으로 돌려줘야 될 겁니다. 맞죠? 이것은 수거는 수거의 권리인과 동시에 수거해서 원상으로 돌려줘야 된다 의무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한 물건을 부속시켰을 때 그것을 다시 수거하면 경제적 가치가 심히 훼손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민법은 국민경제 전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법이지 어떻게 몽리 부리는 사람들을 위한 법은 아닙니다. 자, 따라서 부속물에 대한 매수 청구권을 인정하는 게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원상회복 의무 매수 청구권. 전세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자, 소멸하는 때는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해야 하며 그 부속물에 부속시킨 물건을 수거할 수 있습니다. 무슨 권자가 그래요? 전세권자가. 그러나 전세권 설정자가 그 부속 물건의 매수를 청구할 때는 전세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전세권자의 부속물 수거권에 대응하는 설정자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세권자도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있어요. 어쩔 때 있는가 봐봐. 여기 써졌죠. 전환의 경우 그 부속물건이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시킨 때는, 자, 무엇을 얻어서? 동의를 얻어서 부속시킨 때는 전세권자도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서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부속물건이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것도 동의를 받는 것과 똑같이, 그러니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자, 수거권에 대응하는 설정자의 매수 청구권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전세권자가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자, 그 부속물을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를 받아서 부속시켰거나 매수한 부속물에 대해서는 전세권자도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있음을 유념해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있음을 유념해 주셔야 합니다. 할 수 있겠나요? 자,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야 하고 그 목적물에 부속시킨 물건을 수거할 수 있습니다. 자, 전세권의 목적물에 부속시킨 물건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자와 전세권자가 각각의 매수 청구권을 갖는데 양쪽 다 매수 청구권이 있음을 잊지 마셔야 돼요. 이때 부속물은 전세 목적물의 구성 부분을 이루지 않는 독립된 물건임을 요하고 그 구성 부분으로 이루어질 때는 그것이 유익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나여 유익비 상한 청구권만 행사할 수 있고 부속물 그 자체를 독립해서 매수를 청구할 수는 없는 게 원칙입니다. 전세권 설정자가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때 전세권자는 자, 정당한 이유가 없이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또 자, 근데 제가 이렇게 이거 한 번 더 할까요? 무엇의 매수 청구권은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지만 뭐라 그랬죠? 그러죠. 보통들이 넘으셔. 요거 하나씩 받으세요. 기본이었나요? 자,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키거나 또는 그 부속물을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때 한해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서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부속물의 매매 계약이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권이라고 그래요? 형성권입니다. 이렇게 독립된 물건은 부속물 매수 청구권 등으로 행사할 수 있는데 독립되지 않는 물건이지만 그 물건의 어떤 사용 가치를 높여버릴 수도 있죠. 그죠? 그럴 때는 자, 칠판을 보세요. 무슨비 상한 청구권이 있어요.
예,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누구만 있습니다. 전세권자만 있습니다. 자, 무슨 자만 있다고요? 그리고 자, 물건에서는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 없어요. 자, 무슨 비 상환 청구권만 있는 거예요? 유익비 상환 청구권만 있습니다. 알겠어요? 자,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개량하기 위해서 지출한, 이게 유익비의 특징입니다. 개량하기 위해서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자, 찍어야 돼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하나요. 자, 가액의 증가가 현존해야 됩니다. 자, 이럴 때 누가 선택해? 회복자가 소유자거든. 설정자예요. 자, 이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 자, 지출액이나, 자, 증가액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그러니까 선택권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설정자, 즉, 그 건물의 소유자입니다. 자, 건물이나 토지의 소유자. 그러니까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자, 이 소유자가 회복자고, 자, 전세권자가 점유자잖아. 그럴 때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전세권자인 내가 이 대상 목적물에 온도를 다 깔았어. 그래서 이 가치가, 이 건물의 가치가 증가가 현존했어요. 뭐가 현존했다고? 자, 그럴 때는 이 증가액을 선택하거나, 자, 건물 소유자 입장에서 증가액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비용, 즉 지출액을 선택해서 자, 상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서로 불만이 있죠. 분쟁이 소지가 있죠. 그러니까 전항의 경우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해서 상당한 기간을 허여받을 수 있습니다. 자, 기간의 허여를 누가 받는 거예요? 설정자가 받는 겁니다. 당장 내놓으라 그러면 못 내놓을 수도 있는 거죠. 자,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할 수선 유지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무슨 비상한 청구권은 행사 못해요. 필요비 상한 청구권은 행사 못합니다. 자, 그래서 310조에서는 유익비에 한해서 일정한 요건하에 유익비 상한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유익비 상한 청구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으로 전세권자는 그 상한을 받을 때까지 자, 목적물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치권은 자, 필요비나 유익비, 특히 이제 유익비 상한 청구권은 전세권자가 그 목적물로부터 생긴 채권이기 때문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실제로 부동산 유치권이 주변에 이제 그 전에는 부동산 유치권이 하나도 안 보일 거야. 근데 오늘 강의 이제 유치권을 공부하고 이렇게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구석구석 부동산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음을 알게 될 겁니다. 못 봤죠, 한 번도? 많이 봤어요? 아마. 요 앞에 그 앱스 건물 있잖아요. 큰 건물. 지금 20년째 저 모양으로 있는데 앞에 뭐라고 써있어요?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경매 상가 같은 거 경매 받아보시면요. 거의 90%, 한 80%가 유치권에 문제가 부딪혀요. 근데 그건 진짜 유치권일까요? 대부분 가짜 유치권일까요? 가짜 유치권이에요. 근데 진짜 유치권도 가끔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골치 아파집니다. 가짜 유치권은 그냥 돈 조금 받고 가려고 물건만 좀 놔두고 그런 애들도 있어요. 자, 자, 드디어 무슨 물건이 나오네요? 담보물건. 담보물건은 자, 저를 한번 보세요. 담보제도의 일반적인 얘기를 합시다. 제가 돈 1억을 빌려준다고 합시다. 그럼 나 채권자고 채무자죠. 그런데 이쪽에 신용을 높여야 빌려주겠죠. 그냥은 잘 안 빌려주죠. 그러면 이쪽에 신용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 네가 못 갚으면 다른 사람이 대신 갚게 하는 인적 담보를 세우는 방법이 있겠죠. 그죠? 근데 문제는 인적 담보에서 담보를 세우는 그 보증인이라든지 연대채무자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인적 담보자도 궁극적으로는 변제기에 변제를 못 할 수도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러니까 인적담보는 확실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인적담보는 채권법에서 공부합니다. 알겠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1억을 빌려주면서 2억짜리 부동산의 저당권이라든지 이런 걸 설정을 해 놓으면 이제 채권담보가 확실하죠. 왜 확실하죠? 만약에 변제기에 변제를 못하면 이제 사람관계 문제가 아니야. 대상 목적물을 사람하고 상관없어요. 직접 경매에 들어가서 나오는 경락대금에서 자신의 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아 버려요. 그것이 무슨 담보라고 그래요? 물적 담보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중에 유치권하고 저당권은 시험에 나옵니다. 자, 질권은 시험에 안 나오기로 이미 약속을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용익물권에서 지역권이 잘 안 나오듯이 담보물권에서는 뭐가 거의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질권이 거의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저는 꿋꿋하게 1시간이라도 할 겁니다. 실제 공부 양은 1시간 이상 뭐 양이 아니에요. 아까 용익 지역권도 봤죠. 자, 담보제도의 필요성. 채권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 즉 급부를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일반 재산에 대해서 꼭 이제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강제 집행을 하여 강제적으로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일반 재산은 결론적으로 보편적인 채권의 담보가 되는데 문제가 있죠. 이 채무자의 일반 재산은 고정되어 있는가요? 변동되는가요? 변동되죠. 안정적이지를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일반 재산은 증감 변동이 심하고 또한 채권자가 여러 명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일반 채권 채무 관계는 전부 다 평등주의야. 그래서 평등주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일반 재산에 의한 담보는 채권의 담보로서 매우 불확실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특정 물건을 우선적으로 또는 배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채권담보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 담보인 인적담보제도와 물적담보제도로 구별합니다. 담보의 종류. 자, 먼저 인적담보. 각종의 보증이나 연대채무 같은 것입니다. 연대보증, 보증연대. 이쪽 동네 보증도 한두 개일까요? 엄청 많을까요? 엄청 많죠. 그런데 가장 일반적인 건 보증채무예요. 그것 외에도 연대보증, 보증연대, 등등 여러 가지 있어요. 연대채무는 가장 대표적인 거고. 인적담보란 채권자가 채무자의 일반 재산에 제3자의 일반 재산을 가지고 채권을 담보하려는 제도입니다. 보증채무 및 연대보증, 보증연대, 연대채무, 보증채무 등등 엄청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쪽 동네도. 자, 여기서 이제 중심이 되는 것이 이제 뭐죠? 자, 물적담보입니다. 자, 물적담보란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의 특정한 재산을 가지고 채권을 담보하려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특정한 물건이 가지는 교환 가치를 어느 채권자만이 독자적으로 가지는 것으로 그 물건의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지 않는 한 채권의 담보로서 가장 확실한 것입니다. 전형담보, 민법에 규정된 대표적으로 유치권, 질권, 저당권입니다. 비전형담보로서 법에 규정된 담보가 아닌 거래계에서 편의상 발달한 담보제도로서 자, 부동산이나 동산의 양도담보, 자, 그 다음에 재매매나 매매 예약과 결합되어 있는 거, 그리고 한매특양, 가등기 담보 등등이 있는데 어느 것이나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가등기 담보는 그 문장 속에서는 계속 거론되죠. 그런데 자, 비전형 담보였던 가등기 담보를 전형 담보하기 위해서 가등기 담보법이라는 법이 새로 생겼거든요. 근데 새로가 아니라 법이 독립해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무슨 범위가 아니라고 생각하십시오. 시험 범위가 아니라고 생각하십시오. 자, 그리고 비전형 담보 중 대물변제의 예약과 결부된 유담보형 부동산 비전형 담보에 대해서는 가담법에 관한 법률의 규제를 받는데, 그러니까 여러 형태의 부동산에 대한 비전형 담보를 전형 담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특별법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담보물건의 종류 및 성질.
자, 제한 물권형으로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고, 권리 이전형 하면, 자, 돈 1억을 빌리고요. 살짝만 설명을 할게요. 돈 1억을 빌리고, 2억짜리 부동산에 소유권, 자, 2억짜리 부동산에 순위 보조, 자, 매매 예약을 하고, 예, 순위 보조를 위한 가등기를 해놔요. 그래 놓고 특약을 어떻게 하냐면은 변제기에 변제를 못하면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해서 소유권을 취득해버려요. 확실히 그 정도로 권리가 있다면 채권 담보가 확실하다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부동산이 1억보다 2억에 가까워서 훨씬 더 부동산 가격이 높다면 그거 담보가 충분히 되죠. 응? 응. 자, 그래서 권리 이전형으로 가등기, 양도, 매도 담보, 환매, 재매매 예약 등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유권 유보라는 것이 있죠. 자, 이게 뭐냐면은 이거 설명드릴게요. 매매대금을 전부 변제하기 전에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해 주기는 하되, 자, 전부 변제가 있을 때까지 목적물의 소유권을 매도인에게 유보시킴으로써 대금 채권을 담보하는 방법인데, 이게 그 갑자기 옛날에 월부 판매 많이 했었어요, 안 했어요? 지금은 월부 판매가 없는데 옛날에 월부로 판매했잖아. 그렇다고 좀 해줘. 그래서 전축이나 이런 거 월부 판매했잖아. 그죠? 그러면 월부 판매가 아니야. 어떤 거냐면은 월부로 이렇게 판매해서 직접 지금 전축 듣게 해. 그리고 매달 돈을 내야 되잖아. 월부 판매니까. 근데 이 돈을 다 내야 소유권이 이전된 거예요. 자, 만약에 다 변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언제든지 매도인이 다시 월부로 판매했던 전축을 소유권을 다시 가져가 버려요. 그렇게 월부로 뭐 사보신 적 있어요? 할부로 요즘 할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할부 판매. 많이 하죠. 요즘도 해요? 할부 판매 요새 그것 때문에 장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 자, 옛날에 그러니까 월부로 이렇게 판매하는 것을 말하는데, 지금도 그렇게 월부로 판매하나? 이거 자동차 할부. 어, 이쪽은 그냥 조금 월부 판매. 조금 틀릴 것 같네. 그건 그냥 매달 주는 할부 판매. 음. 자, 하여튼 그 뜻이야. 자, 담보물권의 통유성이라고 써져 있죠. 자, 통유성이라는 한자 뜻부터 한번 봐봐. 모든 담보물권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성격이라는 뜻이야. 자, 뭐라 그랬어요? 모든 담보물권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성격을 담보물권에 뭐라고 표현을 해요? 통유성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제목부터 읽을게요. 부종성이 있고 그 부종성의 당연한 결과로 수반성, 불가분성, 그리고 물의 상이 밖에도 깡닥으로 따라간다. 이걸 뭐라 그래? 물상대의성이라고 그래요. 자, 이 중에 가장 이제 중심이 되는 건 물상대의성입니다만은, 자, 부종성부터 합시다. 자, 여러분, 담보물권은 그 자체가 존립의 목적이 아니라 여기 한번 쓸게요. 피담보 채권이라는 것과 담보물권이라는 것을 놓고 보면, 담보물권. 자, 어느 것이 주인이 된다는 거죠. 이쪽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이 종이라는 겁니다. 자, 종이 이쪽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쪽이 주인이고 이쪽이 종입니다. 담보물건이. 그래서 자, 보세요. 자, 지금 한 번만 딱 설명을 할게요. 자, 봐봐. 돈 1억을 빌리고 은행에 내가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그러면 은행이 채권자고 내가 채무자죠. 그죠? 그러면 은행은 돈 1억을 받을 때까지 목적물 이 아파트의 저당권을 갖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 변제를 다 했어, 1억을. 그래도 저당권을 갖고 있어야 될까요? 이미 소멸되어 있어요. 말소등기 하지 않아도 이미 소멸되어 있는 겁니다. 다만 공시를 위해서 말소할 뿐이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피담보 채권이 존재해야 담보물건인 저당권이 존재하는 거고, 피담보 채권이 어떤 사유로 변제 등의 사유로 소멸하면 담보물건은 당연히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것이 주인이요? 담보당하는 채권, 이거 이제 피담보 채권이에요. 그냥 빌려주면 채권 채무 관계고, 담보를 당하고 있는 채권 채무 관계라 그래서 피담보 채권 채무 피자를 붙여. 이해하셨어요? 읽어봅니다. 자, 부종성이나 피담보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해서만 담보물건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피담보 채권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면 담보물건이 성립하지 않고, 만약에 피담보 채권 관계가 소멸, 변제등으로 소멸하면 담보물건도 당연히 어떻게 돼요? 소멸하게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종성은 유치권과 같은 법정 담보물건에서는 아주 엄격하게 요구됩니다. 자, 그런데 질권과 저당권과 같은 약정 담보물건에서는 부종성은 약간 완화되어 있습니다. 자, 완화되어 있는데 어디에서는 엄격히 적용된다 그랬죠? 여러분, 요새 그 세탁소에 세탁물 맡기셔요? 그럴 때 그 세탁소 주인이 유치권을 행사하는 거거든. 자, 바로 세탁물로부터 생기는 채권, 이게 이제 세탁비 채권이죠. 5만 원이 나왔다 갑시다. 이 5만 원을 변제받을 때까지 세탁물을 할 수 있는 권리요. 유치할 수 있는 권리가 유치권이거든요. 그런데 세탁비 5만 원을 다 갚았어. 그래도 내 세탁물을 계속 유치하면 가만히 둘까요? 눈구녕을 뽑아버릴까요? 자, 불법 점유가 되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형법상 범죄가 됩니다. 그리고 민법적으로는 아무 권리가 없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수반성. 한자 뜻 봐봐요. 자, 그래서 자, 수반성이란 담보물건이 피담보 채권의 이전에 따라 이전하고 피담보 채권 위에 부담이 설정되면 담보물건도 그 부담에 복종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부종성의 당연한 결과 채권이 이전될 때 담보물건도 같이 이전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채권이 이전되는 건 채권 양도를 통지하면 이전돼요. 근데 담보물건은 통지만 해서는 안 돼. 자, 저당권을 부기 등기의 형태로 무슨 등기를 해줘야 돼요. 이전 등기까지 해줘야 이전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불가문성. 은행한테 갑자기 내가 이렇게 했어. 은행, 네가 1억의 피담보 채권자고 내가 채무자고 그걸 위해서 내 부동산 2억짜리에 지금 저당권이 설정돼 있는데 내가 5천만 원 갚을 테니까 저당권의 반은 없는 거로 하자. 그거 말이야, 막걸리야. 막걸리죠.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1억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저당권 저당 대상 목적물에 전부에 미쳐야 돼요? 안 미쳐야 돼요? 저당권으로. 그걸 불가분성이라고. 자, 불가분성이란 담보물건은 피담보 채권의 전부에 대한 변제가 있을 때까지 그 대상 목적물의 전부에 대해서 그 효력이 미친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자, 물상대이성이요. 한자 뜻풀이 좀 해봐요. 자, 물의 상이 바뀌어도 깡닥으로 따라가는 성격. 자, 담보물건은 무엇의 상이 바뀌어도 물의 상이 바뀌어도 자, 먼닥으로 깡닥으로 따라가는 성격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뭐라고 그랬죠? 물상대이성. 자,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요. 자, 돈 1억을 빌려주고 이분 토지 위에 내가 저당권자입니다. 근데 그 토지가 수용돼 볼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용될 수도 있죠. 그러면 손실보상금 위에 저당권이 따라가야 될까? 안 따라가야 될까? 따라가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자, 이 수용이 될 때, 공용 수용이 될 때 다른 토지와 환지를 할 수도 있어. 바꿔줄 수도 있죠. 그러면 그 토지에 따라가요. 알겠어요? 자, 물의 상이 바뀌어도, 자, 먼닥으로, 깡닥으로, 그죠, 깡닥으로 중요한 단어입니다. 별표 3개, 그럴 필요 없어요. 자, 따라가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물상대이성. 응?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거죠. 재밌으라고. 그때 일치가 될 리가 있겠습니까? 아따.
그런 뜻이죠. 아니, 그런 뜻 아니고, 대신한다고, 위치를 대신한다는 뜻이야. 자, 유치권에는, 자, 물의 상이 바뀌면 유치권은, 끝나버려요. 대상 목적물로부터 생기는 그대로의 채권이니까. 그래서 유치권에는 물상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거 꼭 기억을 해요. 유치권에는 무순성이 인정 안 돼요. 그래서 대상 목적물을 그대로 발생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유치권은 물상대성이 인정 안 되고 저당권에 인정된다는 겁니다. 저당 대상 목적물에 수용이나 이런 걸 하면 저당권이 따라가요. 자, 그래서 물상대인은 담보물의 멸실훼손 그리고 공용징수에 한해 인정되므로 저당물의 매매대금이나 차임에는 물상대인, 물의 상이 안 바뀌었어. 뭐가 안 바뀌었다고? 매매대금은 물의 상이 안 바뀌고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럴 때는 물상대이성이 안 일어나. 자, 무슨 얘기냐면은 봐봐요. 지금 내 부동산, 이쪽으로 할까요? 제가 돈 1억을 빌려주고 2억짜리 부동산에 저당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저당 대상의 목적물을 이쪽에다 팔아먹었어요. 매매계약으로. 그래도 나 아무 신경 안 써도 돼요. 변제만 받으면 되는 거잖아. 근데 변제기에 변제를 못 받았어. 그러면 경매에 들어가면 되고 누가 있더라도 물권자는 대상 목적물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잖아요. 내가 선순위로 저당권이 등기가 되어 있잖아 지금. 그렇다고 좀 해줘. 그러니까 이렇게 팔아먹었다고 아파트의 모양이 바꿔지는 겁니까? 그대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상대이성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현재적인 얘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건물의 저당권 한번 설정해 보셨나요? 건물에. 이런 건물, 상가 건물 갖다 저당권 설정해 보셨어요? 저만에 많이 하는구나. 자, 건물의 저당권 설정하려면 반드시 화재보험 들어가야 되죠. 그죠? 화재보험 안 들어가면 건물의 저당권 설정 안 해줘요. 은행에서. 왜 안 해줄까요? 아시겠지만은 은행 입장에서 이게 불나갖고 없어지면 자, 화재보험금 위에 저당권이 미치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뭐예요? 물상대이성을 예측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좀 해줘. 자, 그래서 매매대금이나 차임에는 물상대이성이 인정 안 됩니다. 자, 저당 목적물이 소실돼요. 저당 목적물이 소실돼요. 저당권자가 보험회사에 대한 화재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 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그 보험 청구권은 저당 목적물의 가지는 가치의 변형물이라 할 것이므로 저당권자는 민법 370조 342조에 의해서 저당권 설정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에 대해서 물상대이성을 행사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이런 건물은 화재보험 안 들어가면 안 해주는 거예요.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인데, 자, 전세기간이 만료로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자, 그 전세권자가 받을 전세금 반환 청구권이 저당권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저당권은 어디에 있는 저당권이죠?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잖아. 근데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을 소멸하고 있잖아. 그러면 그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은 어떻게 해요? 1번 슬퍼하고 만다. 2번 그 전세권자가 받을 전세금 반환 청구권 위에 저당권이 미친다. 말들을 하고 살아. 그죠. 그것이 자 돈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물의 상이 바뀔 때 따라가는 게 뭐라고 그랬죠? 물상대이성. 자, 공용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취득에 관해서 토지 소유자와 사업 시행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된 경우 토지의 저당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수령할 보상금, 자, 소위 뭐죠? 손실보상금 위에, 예. 이건 조금, 요것이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거 협의가 성립되면 일종의 매매로 보거든요. 이거 좀 어렵네. 여기까지는 시험에 안 나올 것입니다. 자, 뭐가 성립됐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강제 징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가 된 거예요? 매매의 형태로, 이게 협의 보상이라고요. 매매의 형태로 팔아먹었어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자, 물상대의, 매매대금 위에는 물상대의성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그랬죠. 여기에 보상금은 일종의 매매대금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협의로 됐을 때는 저당권자는 아무 걱정이 없어요. 협의로 이렇게 소유권자가 바뀌면 당연히 그 위에 저당권을 실행해 버리면 돼요. 근데 강제징수가 확실히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손실보상금 위에 저당권이 갑니다. 여기에서 뭐가 됐기 때문이에요? 협의가 성립된 경우로 협의로 거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당 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해서 이미 제3자가 압류하여 그 금전 또는 물건이 특정된 이상 저당권자는 스스로 이를 압류하지 않고서도 자, 누가 특정을 시켜놨으니까 물상대의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압류 또는 배당 요구가 있기 전에 금전 또는 물건이 지급되거나 배당되었다면 저당권자는 물상대의를 할 수는 없지만 저당권 설정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 양수인 또는 압류 채권자가 지급받거나 배당받은 경우 그의 권리 취득은 종국적이므로 저당권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저당권자의 물상대의권을 행사하려면 자, 우리가 이거 한번 해보셨다 그랬죠. 경매법원에서 배당 요구를 하라고 통지가 와요. 그런데 언제까지 하라고 나와? 그러면 그걸 배당 요구 뭐라고요? 종기라고 그래요. 그 종기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부할 것이 뭐죠? 뭐라고 써있어요? 유치권이라고 써져 있죠. 세수는 새 부대에 담기 위해서 먼저 쉬겠습니다. 할 일이 있어.